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것에 도움이 되는 책을 찾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니시나카 스토무의 운을 읽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의 삶을 지켜본 저자는 스스로 자신의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출중해도 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과는 운이 결정한다. 오랫동안 변호사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면서 가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에는 역시 운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는 현대 사회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실 같습니다. 삼국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는 하늘에 달려있다. 중국 삼국시대에 활약했던 제갈공명의 말입니다. 그는 적장을 물리치는 책략을 세워서 성공을 눈앞에 두었지만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한탄하며 외친 말입니다. 이는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으나 성공은 하늘의 뜻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삼국지는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후세 사람들이 상당히 각색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갈공명의 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갈공명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사리사욕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통해 위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하고 기대한 정치가의 후원 회장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중학교 출신이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인이 내심 기대하고 있었지요. 저는 물질적, 금전적, 노력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쓴 보람이 있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주요 관청의 부대신이 되어 내각의 강요가 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드디어 정치가로서 사회에 조그만 영향력을 갖게 되었군. 분명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기뻐하려던 찰나 그 정치가는 암으로 급사했습니다. 저의 오랜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지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운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작 한 사람의 인간에 지나지 않은 제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당시 저의 자만심이 그러한 불운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운명은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운을 정해주는 신비로운 존재가 인정해 줄 것 같은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운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데서 운이 시작됩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절실히 깨달은 것은 다투어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운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이겨서 큰 돈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운이 나빠지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쟁으로 손에 넣은 돈은 곧 잃게 됩니다. 변호사인 저는 그런 몰락을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다툼이 없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철칙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법을 지키면 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법만 지키면 무슨 짓을 해도 돼 라는 생각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법률상의 죄가 아니라 도덕적 과실이라는 관점에서 매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의 죄는 율법 전서에 기록된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절도 같은 것인데 이런 죄는 보통 사람이라면 좀처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도덕적인 과실이란 법은 어기지 않았으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 따르는 죄입니다. 자기만 괜찮다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말합니다. 도덕적 과실은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도덕 과학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한 도덕적 과실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고기나 생선, 채소의 생명을 빼앗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통근이나 통학할 때도 그렇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철도나 도로도 이를 건설할 때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회사나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태양이나 자연이 주는 은혜를 이용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전반에서 누군가의 덕분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덕 과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부채를 그냥 내버려두면 운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도덕적 과실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운이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툼은 도덕적 부채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막대한 희생 덕분에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내게 소소한 피해를 줬다고 해서 너도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싸우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것, 은혜에 감사하는 것, 도덕적 부채를 갚는 것, 이를 실행한다면 불운이 사라지고 행운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차례로 닥쳐올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일 중에서 이를 증명해 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툼을 막는 것이 운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변호사인 제가 다투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의외일지도 모릅니다. 이혼이든 부도 처리든 유산 상속이든 간에 다툼이 일어난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는 더욱 큰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건 겨우 상담료 정도로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의뢰자가 싸우도록 부추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사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다툼은 피하는 편이 좋다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반드시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서 법률가로서 필요한 실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연수원의 교관으로부터 분쟁 처리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고 배웁니다. 첫째, 대화로 해결하자. 둘째, 재판을 해도 화해로 해결하자. 즉,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을 피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저는 종종 재판은 의뢰자에게 있어서 가장 불리한 결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재판이 불리한 결말인 까닭은 이기든 지든 원한이 남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사지 마라. 원망을 들으면 저승에서도 너를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릴 거야.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신기하게도 재판에서 이긴 후에 불행해진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다. 승소 후에 회사가 도산하거나 부도어음을 받거나 경영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의 예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분명 원한을 샀기 때문에 운이 달아난 것이겠지요. 다툼은 원한을 남기고 운을 달아나게 합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절로 운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은혜 덕분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사카 브립 기타노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재학 당시에 동문 선배이자 배우인 히사가야 씨가 강연을 했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연 제목은 200만 명에게 감사를 이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모리시게 씨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17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리시게 씨가 말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일 때 먹는 분유는 아주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 우유를 모아서 운반하는 사람, 우유를 분유로 만드는 사람, 분유를 운반하는 사람, 가게에서 판매하는 사람, 그것을 사와서 따뜻한 물에 녹여 먹여주는 사람 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덕분에 여러분을 키운 분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커서 먹는 밥도 마찬가지고 매일 입고 있는 옷도 그렇습니다. 생활하는 집도 다니고 있는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17년간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을 헤아려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덕분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17세의 고등학생이니까 지금까지 무엇 하나 혼자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른 사람과 부모님 혹은 조상 덕분이지요. 모리시게 씨는 우리를 깨우쳐주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200만 명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예를 표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기타노 고등학교에서는 자살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200만 명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 때문이었겠지요. 당시 저는 모리시게 씨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수의 사람들 덕분에 내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는 좋은 운을 만드는데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행운을 부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처럼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오만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의 운을 바꾸는 근간입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기만 해도 운을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다툼거리에 대한 상담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원한인 경우도 많습니다. 원한은 골칫덩이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망하기 쉽지요. 특히 자기 부모나 형제를 원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한은 좋지 않습니다. 원한 때문에 운이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한이 사라지면 신기하게도 운이 좋아집니다. 어느 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한 의뢰인이 상담을 마친 후 문득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의뢰자가 변호사에게 이런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친분이 그다지 깊지 않을 때 개인적인 이야기, 특히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와 친해지려는 행동은 일반적입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면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있는 일이라서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35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겨우 12살이었지요. 어린아이였으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의뢰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꽤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괴로운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를 원망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어머니가 부모다운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요. 그 말을 듣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친부모를 원망하다니 이보다 슬픈 일은 또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괴로운 상황이 계속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듣고 있으니 저까지 괴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괴로워 보이던 그의 표정이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27주기에 이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언니 마지막까지 모두에게 당부했단다. 우리 애를 부탁한다고. 자기는 음식도 못 삼킬 정도로 몸이 약해져서 정신까지 몽롱한데도 말이야.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의사한테도 간호사한테도 나한테도 가까이에 있는 모두에게 너를 부탁한다고 계속 말했어. 우리 아이를 하면서 계속 몇 번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눈을 감았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퍼뜩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어린아이였던 나는 분명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던 어머니는 몇십 배, 몇백 배 더 괴로웠을 거라고요. 그제서야 내 불효를 깨닫고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사죄 드렸지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계기로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사라졌고 그 후 그는 회사 경영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운을 바꿔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의 일들이 운의 바탕이 됩니다. 유능하다는 말보다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진짜 칭찬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능하다, 똑똑하다, 뛰어나다 등은 능력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능력은 돈을 버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를 존중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남을 칭찬하는 말은 또 있습니다.
아름답다, 귀엽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스타일이 좋다 등입니다. 특히 외모를 칭찬하는 말은 정말 다양합니다. 외모를 신경 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외모가 잘생긴 사람은 모두가 좋아해 주니 행복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불행은 드문 일이 아니며 잘생겼다는 이유로 몰락한 남성도 있습니다. 외모도 운의 잣대라고는 말할 수 없나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칭찬은 없을까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상냥하다, 기댈 수 있다, 신용할 수 있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등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성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물론 아무리 인간성이 좋아도 이는 직접 돈벌이로 이어지지도 모두에게 주목받거나 축혀 세워져 우대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능하시군요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친절하시네요 라는 말을 듣는 편이 기쁘고 미남이시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뛰어난 능력이나 아름다운 외모보다 운이 좋고 나쁨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성질, 바로 인간성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 기업에서 차기 사장을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적도 능력의 유무도 아닌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지위도 필요하지요. 뛰어난 외모 역시 사람을 사귈 때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돈도 능력도 외모도 결국은 살아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행운도 인간성 여하에 결정됩니다. 친절하다는 말이 머리가 좋다 혹은 미남 미녀라는 말보다 기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운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성입니다. 이것이 10,000명 넘는 의뢰인의 불행과 행복을 지켜본 저의 결론입니다. 친절하고 정중하면 사업은 절로 번창합니다. 오늘날에는 변호사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어서 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도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부모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몹시 적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법시험이 쉬워져서 합격자가 급증하자 변호사 세계에서는 과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수입이 적어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인 변호사도 드물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제는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경쟁이 심한 시대일수록 변호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성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때 제 사무소 소속이었던 젊은 변호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몹시 예의 바른 사람이라서 의뢰인은 물론이고 상대 측 사람과 이야기할 때조차 친절하고 정중한 말투를 썼습니다. 물론 예의 바른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의뢰자의 대리인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때 상대방에게도 친절한 말투로 대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자네 그렇게 하면 채무자에게 무시당할 거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듯해서 때때로 이런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지나치게 정중한 말투는 고치려는 듯 했지만 이내 정중한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인간성 때문이겠거니 하고 저도 더 이상 강력하게 주의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 사무소에서
4년 정도 일한 후 독립했습니다. 그 후로 2달 정도 지나자 저는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쨌든 젊은 변호사가 과잉 경쟁으로 고생하는 시대입니다. 저렇게 사람이 좋아서 괜찮을까? 생활은 제대로 될까? 이런저런 걱정이 됐습니다. 어때, 잘하고 있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그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순조롭습니다. 제 사무소에 있던 시절 의뢰인의 상대방이었던 사람들에게서 자주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렇게 정중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잘 도와줄 거야 라면서 일을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받는 일에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제 사무소에서 일할 때는 민사사건을 주로 다루었는데 이 경우 의뢰자의 상대방은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무서운 얼굴과 태도로 임할 필요도 없고 정중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지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돈을 갚으세요 하고 말하러 온 변호사가 상냥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이면 분명 놀라울 것입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고 무서운 태도로 법률 지식을 휘두르며 자신을 추궁하러 오는 사람뿐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태도는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변호사가 필요할 때 그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제 사무소에서 일하던 4년 내내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친절한 태도에 놀란 상대방도 꽤 많아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잠재적 의뢰인이니 독립한 후에 일이 순조로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눈앞에 닥친 일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가 결국 좋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경쟁이 심한 시대이니만큼 그의 좋은 인간성이 더욱 돋보인 것이지요. 돈을 벌기가 어려운 시대라 해도 인간성이 좋으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변호사뿐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아침마다 벽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사장님. 인간성을 갈고 닦으면 운이 좋아집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다툼이 적기 때문이지요. 다툼이나 분쟁은 불행의 근원입니다. 원한이 남아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든요. 운이란 사람이 옮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손상되면 운도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적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운도 좋아지지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택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장과 직접談판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곧장 사장실로 쳐들어갔는데 그때 그가 본 것은 사장이 벽을 향해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벽 쪽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놀랍게도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는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고 이 엄청난 사진은 뭔가요? 왜 사장님은
사진에 인사하고 계셨나요? 하고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 사원들 사진이야. 아침에 회사에 오면 꼭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여러분 덕분에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이야. 그리고 퇴근할 때도 인사를 한다네. 오늘 하루도 무사히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장은 조금 쑥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불만을 호소할 작정으로 사장을 찾아갔지만 그 말을 듣고는 맥이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의 말을 반신반의했기에 비서에게 매일 저렇게 사장님이 직원들 사진에다가 인사를 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서는 그렇다면서 또 다른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장님은 모든 사원의 일을 정말로 잘 알고 계세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녀는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신경 쓰고 계세요. 그리고 사원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상담을 하세요. 얼마 전에도 사원의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장님이 바로 병원으로 병문안을 다녀오셨어요. 입원비가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면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직접 문병을 가지 못할 때는 저희를 대신 보내기도 해요. 사원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꼭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당부하면서요. 사장님은 항상 사원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의 불만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판에 호소하려고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사장의 인간성이 사원의 분노를 잠재운 것입니다. 만약 사장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사원은 회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겠지요. 사장은 자신의 인간성이 재판이 벌어질 사태를 방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영자의 성품은 기업의 운을 틀림없이 좌우합니다. 경영자만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든 인간성은 운의 좋고 나쁨과 이어집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부를 때 네 하며 큰 목소리로 대답하는 이유. 평범한 사람인 저는 이렇다 할 장점은 없지만 활기차게 인사를 하는 것만큼은 남달리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가끔 강연할 때도 인사하는 목소리가 커서 다들 깜짝 놀라고 은행 창구에서도 부르면 네 하고 큰 목소리로 대답해서 모두의 주목을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인사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인덕을 닦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회사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성장하는 회사는 활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 때문에 회사나 사업장을 찾아갈 때 직원들의 목소리가 크고 활기차면 그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이 회사 사람들은 다들 기운이 없네 하는 생각이 들면 나중에 불운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도산의 위기에 처하거나 경영자가 사고를 당했거나 하는 식의 운 나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회사의 성장 비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활력입니다. 경영자가 활력이 넘치면 직원들도 활발하게 일하기 마련입니다. 즉, 경영자의 활력이 운을 부르는 것이지요. 제가 참석하는 모임 중 회사의 경영자들이 주축이 된 윤리법인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모임의 멤버들은 항상 활력이 넘칩니다. 무엇보다
매주 아침 6시 30분에 모일 정도로 다들 건강해서 저도 덩달아 건강해졌습니다. 활기 넘치게 인사 나누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샘솟습니다. 이 모임은 사회교육가이자 사상가인 루마야마 선생이 창시한 것으로 윤리를 기업 경영에 활용하려는 향상심이 있는 경영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사용하는 책자인 행복입문서에는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를 기저로 한 성공 법칙을 실천하기 쉽도록 17개의 표어와 짧은 문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 중 몇 가지는 제가 경험한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 9번은 제가 경험한 교활함은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경험과 겹치는 교훈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루야마 선생은 평범한 사람인 제가 50년 가까이 살면서 겨우 알게 된 것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더구나 세상에 유용하게 쓰려고 하셨지요.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윤리법인회는 종교단체나 사상단체가 아니라 중립적인 경영자 모임으로 저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이 약간은 인덕을 닦은 기분이 듭니다. 무엇보다 활력을 얻었으며 덕분에 운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인덕의 하나처럼 운을 부른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기업의 도산은 직원 모두의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그 죄가 몹시 무겁습니다. 건강도 인덕입니다. 부디 회사 경영을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6가지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면 훌륭한 인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전 사무소에서는 인덕을 쌓는 데 중요한 인사말을 정리해 놓은 6개의 마음이라는 슬로건을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방문하는 의뢰자들은 다들 좋은 말이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사 한 장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6개의 마음을 일명 로터리 정신이라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밝은 마음, 네 라는 솔직한 마음, 죄송합니다 라는 반성의 마음,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마음,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 덕분입니다 라는 겸손의 마음. 이 6가지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면 인덕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져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변호사 사무소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에 좋은 말이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다툼 때문에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왔으니 현실에서는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발전은 인사부터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서라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업무나 청소 등 일상의 일들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인간성이 운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성이 좋아질까요?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불교 선사의 참선에 참여했을 때의 일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갈고 닦으러 왔습니다. 저는 모범 답안을 말할 작정으로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명 좋은 생각이군요 라고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갈고 닦을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갈고 닦으세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만만하게 마음을 갈고 닦으러 왔다고 했으니까요. 정체도 모호한 마음을 갈고 닦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연마하는 것이겠지요. 당연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연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간성을 연마하려면 당연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후로 저는 자신의 업무나 인사, 청소 등의 일상생활을 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연마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것보다 당연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운을 좌우합니다.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운이 좋아지는 3단계. 운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입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운이 트입니다. 앞서 소개했지만 좋은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모이며 나쁜 사람 주변에는 꼭 나쁜 사람만 모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방식의 차이가 이러한 교우 관계의 차이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운이 좋고 나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귀는데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간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쓰고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운이 좋아질까요? 사실 좋은 인간관계로 행운을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우선 말에 대한 요령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운을 트이게 하는 말에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아줍니다. 격려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주지요.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통한 인간관계는 운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요령입니다. 저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10년 넘게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도 일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상대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쪽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태도야말로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근간이 됩니다. 글로 소통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글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 때문에 엽서나 편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엽서나 편지를 쓰는 것은 운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글씨로 내 마음을 전하는 것, 특히 힘들고 슬픈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한 배려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의 운도 좋아지겠지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태양입니다. 사람에 따라 소중한 것은 다릅니다. 내게 가치 없는 것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꽤 가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쓸모없다라고 정하고 나면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우선 상대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노란색 정장을 입은 사무원이 제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과의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상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혜를 축적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요령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란 정장을 입던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그랬듯이 결국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그 노란 정장을 입은 것이 싫어서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효과는커녕 관계가 악화되어 사무소를 그만두게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란색 정장은 그의 소중한 물건이라고 인정한 순간 단번에 인간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노란색 정장을 사무소에 입고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북풍과 태양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북풍은 제 아무리 바람을 불어대도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태양이 나그네의 외투를 쉽게 벗겼습니다. 태양의 열기를 견디지 못한 나그네가 스스로 외투를 벗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우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에게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원도 제게 노란색 정장을 보물이라고 생각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란색 정장의 좋은 점이나 소중함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보물이니까 존중하자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개성적인 복장이나 외모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를 비상식적이라거나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부정하거나 바보 취급한다면 그는 반드시 반발할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무시당하고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온 비결입니다.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저는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덕분에 몇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생명의 전화는 소정의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 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회봉사 운동입니다. 특히 자살 직전까지 내몰린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하기 때문에 평상시의 마음으로는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열심히 상담하는 것도 역효과를 가져오므로 어깨에 힘을 빼고 능숙하게 상담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 요령 중 한 가지가 가능하면 조용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상담자의 요령을 알게 된 것은 너무나 뜻밖의 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주로 업무로 피곤해서 녹초가 된 밤에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에도 제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은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만족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자백하자면 저는 전화 상담 때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지쳐서 아, 그러셨군요 라던가 그렇군요와 같이 그냥 맞장구를 치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는 사이에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심각한 내용을 상담하려고만 하면
듣는 사람은 열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나 조언을 하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어려움에 처해서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민에 빠진 사람에게 절실한 부분인 것이지요. 당시 저는 몹시 피곤해서 변변한 대답도 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온전히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 비결을 저는 생명의 전화를 통해 배웠습니다. 캐치볼 게임처럼 공을 주고받듯 대화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변호사뿐 아니라 직업상 혹은 상황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교클럽의 사장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의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하지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손님은 또 가게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사카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기타 신치에는 아주 유명한 사교클럽이 있었습니다. 그 클럽의 사장은 얼굴이나 스타일은 평범했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남달리 뛰어났습니다. 저도 업무상 그 가게에 가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손님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전화에서 제가 상담을 할 때처럼 그녀는 손님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한결같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온전히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비결이구나 하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온전히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앵무새 말하기입니다. 상대가 마침 비가 와서 말이야 하고 말하면 이쪽도 비가 왔어 하고 대답합니다. 곤란하네 하고 말하면 그러게 말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야구의 캐치볼과 같습니다. 공을 받으면 다시 공을 그대로 던집니다. 그대로 볼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공을 던졌는데 방망이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는 거야? 위험하잖아. 하고 분명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공을 받으면 다시 공을 던져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비결은 캐치볼과 같습니다. 실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거나 세상에서 상식에 벗어나 있다면 이것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서 변호사나 교사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0대 학생을 선호합니다. 사회에 경험이 적어서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생명의 전화 상담원이 된 것은 50세쯤이었는데 이는 아주 드문 경우였다고 합니다. 부부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할 때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엉망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꽃놀이를 다녀왔어 하고 부인이 말했는데 한가해서 좋겠네 라면서 쓸데없는 내용을 덧붙이면 싸우게 됩니다. 혹은 그게 어쨌다고 나 피곤해 하고 딴소리를 해도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의 대화는 거의 없어지고 외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부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쓸데없는 대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 꽃놀이를 다녀왔구나
하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꽃이 예뻤어 하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꽃이 예뻤구나 하고 또 그대로 대답하면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A씨를 만났는데 말이지 하고 부인이 기분 좋게 이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남편은 그것을 들으면서 부인의 하루를 알 수 있고 부인의 기분도 그대로 느낄 수 있지요. 그러는 사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꽃놀이라는 말을 들으면 꽃놀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쁘다라는 말을 들으면 예쁘다라고 대답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받은 공을 그대로 다시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지는 삶은 더 큰 운을 만듭니다. 남을 위한 일일수록 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불행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운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운이 좋아질까요? 제 경험으로는 아무래도 운은 평소의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이 좋은 사람의 태도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준다, 하늘이 돕는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 중에 저 사람은 항상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권유를 받아서 도덕과학 합숙에 참여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아침 식사 당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합숙 중 강의에서 남을 도와주는 일의 의미에 대해 배우고 난 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는 오히려 기쁘게 식사 당번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남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힘든 일도 더 이상 하기 싫지 않고 스트레스도 몹시 줄어들지요. 기쁘게 일하면 일의 효율도 오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니 나도 기쁘고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을 경험하고 나면 일이 잘 풀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협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신이 당신에게 행운을 내려줄 것입니다. 부디 제 말을 잊지 마세요. 작은 쓰레기 하나가 쓰레기 더미를 만듭니다. 오사카 PHP 친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저는 정례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장소 가까이에 있는 도로에 쓰레기를 줍습니다. 약 1km 정도 되는 그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던 어느 날 쓰레기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먼저 누군가 한 명이 쓰레기를 버립니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는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버립니다. 그렇게 점점 그 장소에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거리에 쓰레기를 줄이고 싶다면 누군가가 빨리 쓰레기를 주우면 됩니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쓰레기를 버리기 쉬운 장소가 되지만 쓰레기가 없으면 누구든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실제로 뉴욕에서는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주워 거리를 청결하게 한 지역의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일을 줄이고 싶다면 그 시작이 되는 첫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제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후부터 그 도로에는 쓰레기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것은 자신을 가장 낮은 장소에 두는 수행, 즉 하좌행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좌행이란 덕을 닦으려고 일부러 자신을 낮은 장소에 두는 수행을 말합니다. 본래 내가 할 필요가 없거나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몸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들이 모두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온 사람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만한 마음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하좌행을 하면 인격을 갈고 닦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쓰레기를 줍는 것도 인격을 조금이라도 갈고 닦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쓰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 쓰레기를 줍는 게 좋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쓰레기를 줍고 나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주었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쓰레기를 줍는 것은 이제까지 이 일을 해준 사람에 대한 보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다 주우면 도로가 깨끗해져서 내 마음도 깔끔해집니다. 결국 쓰레기를 줍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은 운이 오래 갑니다. 저는 에토스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소를 설립한 것은 요시 아키라 변호사로 저는 요시 선생님의 권유를 받아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집 주변을 청소하면 온 동네가 깨끗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사는 이웃도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 마을의 길에서는 쓰레기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쓰레기를 주운 사람도 매일 기분 좋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순환입니다. 한 가지 사소한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이 점점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운이 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앞의 이익만 좇으면 운이 달아나고 넓게 보고 전체를 생각해 행동하면 운이 좋아지는 것도 선의 순환을 떠올리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운을 나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